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정책이 경제다 시작할 텐데요. 김준일 평론가님, 윤형중 랩 2050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게 쌈짓돈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국회에서 뭐 이거 가지고 치고받고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비비는 그러니까 예비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비라는 게 뭐예요? 정부라는 게 계획이 다 짜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뭔가를 다 계획을 할 수 없잖아요. 돌발 상황이라는 것도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거는 돌발 상황에 대비를 해가지고 이거를 써라라고 일정 정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특수 상황에 맞춰서 이제 쓰게 하는 건데. 이제 이게 일반 예비비가 있고 목적 예비비가 있어요. 그래서 목적 예비비는 아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정한 상황에서만 쓸 수 있게 목적 예비비가 이제 정해져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저도 찾아봤는데 목적 예비비는 재해 대책비, 환율 변동으로 인한 원화 부족액 보전, 그리고 구조 조정으로 인한 지역이나 업종 지원, 수출 규제 및 국제 통상 마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지원 등에만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목적 예비비를 늘린다라고 하는 거는 뭐 연도마다 달라요. 정부마다 다르고. 그러면 요런 요인들이 분명히 더 많이 발생할 거다라고 해서 요 목적에 맞게 딱 쓰게 하는 거고, 일반 예비비는 그야말로 지금 법 규정에 따르면은 대충 쓸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정부의 양심에 좀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예전에 언제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 청와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취임하고 청와대에서 이제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예비비 썼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뭐 올해는 해외 순방하는데 뭐 예비비 막 썼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그럼 일반 예비비예요? 아니면 목적이 원래 좀 해외용 뭐 이런 게 재해재난이 아니니까요. 일반 예비비. 아니니까. 일반 예비비에서 이제 끌어 쓴 걸로 이제 뭐 추정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왜냐면 이제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올해 5월 달 정도에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때. 그래서 뭐 한 600억 정도로 이제 더 많이 썼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좀 구체적으로 그때 기사 나왔던 거를 제가 좀 찾아서 말씀드리면은 2022년 4월 달에 그때 이제 이전을 했잖아요, 용산으로. 그때 대통령 경호처 국방부에서 360억 정도의 예비비를 요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요청으로 135억 원이 그때 예비비 국무회의에서 승인이 됐고요. 뭐 이거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뭐 다 했는데, 하여간 크게 보면은 예비비가 한 600억 정도 지금 더 쓰였는데 그 중에서 정상외교, 뭐 총리 외교활동 경비 지원으로 328억 원 정도가 더 쓰였다라고 보고, 그리고 용산 이전으로 가장 많이 쓰였고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0억 정도 이제 쓰였는데, 그러니까 용산 이전은 이거는 돌발적인 상황이 맞아요. 뭐 그렇죠. 예, 돌발적인 상황이죠. 근데 그게 적절했느냐, 그러니까 그런 이전 방식이 적절했느냐. 사실은 그때도 얘기가 나왔던 게 청와대도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않고 용산으로 가겠다라고 고집을 대통령이 부려서. 그런데 보통 이런 프로세스는 정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집권 1년차, 2년차 때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보통의 일반적이니까, 이전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긴 하지만은 원래 정부가 하려면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윤한홍 그때 이전 뭐 용산 이전 TF 단장이 인수위가 다 꾸려지기도 전에, 인선이 되기도 전에 국방부로 찾아가가지고 야 니들 방 빼. 이렇게 돼가지고 이달 3월 말까지 방빼였어. 2022년 3월 말까지 방빼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3월 9일에 당선된 거잖아요. 네, 3월 9일에 당선되고 3월 14일인가 아마 찾아갔을 거야. 아마 용산에 찾아가서 국방부한테 방빼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 전에 잡힌 게 없으니까, 그 전에는 문재인 정부가 잡아놨을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제 예비비를 막 갖다 쓴 거예요. 이거도 부적절하고, 또 하나는 순방.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12번 나갔거든요. 12번 나갔는데 여기에서만 328억 정도로 더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방도 돌발 상황인가? 그거는
아니, 모르겠네. 대충 계획이 잡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느 순방은? 정도 순방 그러니까 어딜 가서 누굴 만날지는 안 정해져도 대충 우리 전체 이 외교 전략상 어느 정도 해외에 중점을 둬야 된다.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대통령의 이거 하나만 더 순방입니까? 말씀드릴게요. 네. 정상외교 예산이 원래 249억 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에 더해가지고 328억 원을 더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결과는 이제 우리가 부산 엑스포 119대 참패. 119대 29 결과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돈 펑펑 쓰고 그래서 결과라도 좋았으면은 이게 사람들이 납득이 됐을 텐데 또 김건희 여사 데리고 맨날 또 놀러 다닌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막 비난도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비비를 쓰는 게 맞느냐라는 게 야당에서 굉장히 문제 제기가 진작에 됐었다. 예. 좋아요. 근데 맞느냐를 판단할 때 예비비가 원래 어떤 방식으로 쓰이고 있었냐를 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어때요? 윤 대표님 혹시 일단 알고 네, 계세요? 예비비는 원래는 그 어떤 방식으로 쓰고 있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이제 정부에게 자율적인 재량권을 준 예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이 얘기부터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예비비 가지고 이렇게 난리칠 상황이 아니거든요. 국가 경제 상황이요. 지금 10분기 연속으로 소매 판매액은 지난 그 2분기 소매 판매액 지수는 지금 전년 동기 대비 2.4% 줄었고요. 그리고 15일 바로 지난주 이제 오후에 그 경제 동향이라고 기재부가 매달 내는 그 발간한 자료가 있는데요. 경제 동향에서는 내수 회복세 조짐이라는 표현이 빠졌어요. 아예. 예. 그래서 그걸 그냥 내수 딱 빼고 그동안 완만한 계속 회복세. 있었고요? 예, 그전에는? 내수 회복세 조짐이 늘 있었어요. 근데 내수 회복세 조짐을 빼뜨리고 거기에 그냥 그 완만한 회복세로 바꿔버렸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기재부가 판단하기에도 내수 회복세 조짐이 있다고 주장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맞아요. 될 정도로 지금 경제가 어렵다. 소매 판매액 지수가 지금 11분기 연속, 11분기인가 12분기 연속 마이너스인데 한국이 이런 정도로 연속 마이너스가 나는 적은 거의 IMF 때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례적으로 한국 내수 경기가 정말 나쁜 상황인데 지금 이 예비비 가지고 이렇게 싸운다. 아니 그러니까 예. 우리가 대통령이 주도해서 예비비 잘 써가지고 경제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닙니다. 생각할 수도 그게 있잖아요. 그것부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예비비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제가 이 방송 보면서 윤여준 장관님 방송 보면서 이런 의미도 있어. 이랄까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헌법에 행정부보다 입법부가 먼저 나오는 게 그게 이제 행정부는 어차피 입법부가 만들어 놓은 법과 규칙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부가 더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관이라는 의미가 담긴 것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 헌법 만드신 분들이 그런 의미까지 담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정부의 예산은 정부가 임의적으로 당연히 쓸 수 없습니다. 누가 정하냐? 국회가 정합니다. 물론 짜는 주체는 행정부가 짜지만 그걸 심의하고 의결하는 거는 국회거든요. 근데 그 국회가 의결할 시점에 정부가 그래도 이제 그 시점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재량권을 준 예산입니다. 재량권을 준 예산이 예비비고요. 근데 이 방송에도 자주 출연하시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2023년도에 이런 말씀 많이 하고 다녔는데 전혀 알려지지가 않은 얘기 중에 하나가 내년도 정부 예산 보니까 정부가 제일 관심 갖는 거 두 가지다. 증액 규모가 제일 큰 게 딱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가 외교였고요. 하나가 예비비였어요. 예. 근데 그때보다 올해가 더 많이 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비비가요? 예. 그러니까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늘린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재량적으로 갑자기 이제 늘어나야 할 상황에 보통 정부가 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비비를 쓰고요. 또 하나는 추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부는 극단적으로 추경을 반대하는 정권이잖아요. 특히 야당이 협조를 구하는 일, 특히 야당이 굽히고 들어가는 일을 더더욱이나 반대하는 그런 싫어하는 정권이잖아요.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예비비는 책정만 돼 있으면은 마음대로 재량권을 갖고 쓸 수 있고 네. 추경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다시 되니까 동의를 얻어야 되죠. 어려우니까 그런 거구나.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야당은 지금의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는 항상 추경을 같이 하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이 예비비를 이렇게까지 고집하고 뭐 강조하고 하는 것은 혹시 여기에 용처를 또 국회 모르게 국민 모르게 좀 쓰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2000년 뭐 2001년 2020년 2021년 요때 비해서는 예비비 준 거다 뭐 이렇게 정부에서는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적 예비비하고 일반 예비비가 있잖아요. 2020년, 2021년, 2022년을 보면은 이때 무슨 상황이었나요? 코로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자, 일반 예비비는 2020년에 1조 4천억, 2021년에 1조 6천억, 2022년에 1조 8천억 이렇게 2천억 원씩 대략 늘었어요. 그리고 2023년에는
그때 정부가 긴축 재정 얘기를 하면서 동결을 했어요. 2021년하고 똑같아요. 1조 8천억 이렇게 됐는데 이게 다시 이제 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목적 예비비가 아까 재해 상황이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잡은 건데, 자 올해 내년 이제 2025년 예산안이잖아요. 보시면은 여기 표에 보면은 2024년에 4조 2천억 원에서 4조 8천억 원이면은요 6천억 원이 늘은 거예요. 자, 최상목 부총리가 며칠 전에 이제 국회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던 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윤영리 대표님 외교를 잘하기 위해서 그거 늘려놨다고 했잖아요. 예비비도 나와서 외교를 잘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늘렸다라고 해요. 그렇게 그래요? 최상목 부총리가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예비비는 목적이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예, 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늘려 잡은 얘기했다. 게 자, 내년에 예산 총 지출 증가율이 3.2%예요. 아 전체. 예, 전체 전체 예산에. 그러니까 지금 짠물로 지금 하고 있다. 그 전에는 2.8%. 그래서 역대 뭐 밑에서 한 4-5번째 안에 들은 지금 그 정도로 아주 긴축 재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4,200억에서 4조 2천억에서 4조 8천억, 6천억이 늘었다는 거는 증가율이 그러니까 그걸 몇 프로야? 그러면 한 15% 되는 거 아니에요? 15% 되는 거야. 대략 뭐 저 계산 정확하게 안 되는데 이것만 이렇게 잔뜩 늘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 이것도 줄여서 한 3.2%만 늘려야지. 그리고 실제 재량 지출이라고 하잖아요. 고정으로 된 거 말고 정부가 쓸 수 있는 거 재량 지출은 0.8% 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1%도 안 돼요. 그러면 4조 2천억 원이 만약에 이게 예산이었으면은 예비비 예산이었으면은 내년도 예산은 1% 늘리면은요 4조 2,420억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6천억 원을 늘린다고 펑펑 막 갖다 쓰면서 그러니까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겠습니까? 이거 그리고 그 용산 이전하는 데다 쓰고 뭐 이거저거 다 퍼주는 데다 쓰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국회 야당도 이거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최 부총리가 또 설명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이거는 워낙에 트럼프 시대도 오고 뭔가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책정해 놓은 거고 나중에 안 쓰면 된다. 불용 처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 말은 아주 틀린 말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늘릴 필요는 없죠. 예, 그 논리라면은 뭐 동결을 시키면 되죠. 예. 그리고 지금의 그 작년 책정된 수준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고 실제로 작년에 책정해서 올해 상당히 불용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불용됐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또 많이 책정한 거 더 이상 10% 일반 예비비를 10% 늘렸는데요. 그렇게까지 늘릴 이유가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IMF가 엊그저께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0.3% 낮춘 2.2%를 전망했고 지금 모건 스탠리나 그 해외 기관들은 2% 미만으로 좀 예측하고 있거든요. 2% 미만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은 한국이 대체적으로 잠재 성장률을 한 2% 정도로 보거든요. 잠재 성장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기초 체력에 의한 물가에 자극을 주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성장률이잖아요. 근데 한국은 아마 내년도에 잠재 성장률만큼도 성장하지 못할 거라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례적으로 IMF는 한국이 이런 상황인 이유가 수출은 괜찮은데 내수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부가 뭐 민생회복지원금도 안 하겠다, 뭐도 안 하겠다. 지금 뭐 여러 가지 김건희 특검이나 뭐 여러 가지 사안들로 정말 정신은 없겠지만 그래도 한국 경제를 이런 식으로 내버려 두면서 무슨 대통령의 예산 자율권 위해서 예비비를 2.2조 원을 꼭 마련해야겠다. 약간 이런 거에 이상한 집착을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올해 불용액을 자영업자한테 통 크게 쓰겠다. 차라리 그렇게 선언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그 지금 야당이 요구하는 것들 중에 몇 가지들을 아니면 그 대안이라도 좀 진지하게 제시해 놓고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올해도 사실 건전재정 하겠다고 하면서 불용 처리를 사실상 독려를 한 걸로 그렇게 나타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비비를 이렇게 늘렸다는 거는 뭐 다른 영역에서 필요하다고 책정해 놓은 예산은 불용 처리하도록 막 아끼도록 하고 여기서는 또 더 많이 책정하고 이런 불균형이 있네요. 일단 예비비는 지금 야당이 절반으로 삭감했어요. 절반으로 이미 깎았나요?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예결이 가 있죠. 예. 상임위 끝나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이제 딜이 들어가겠죠. 솔직히 이제 4조 8천억 원을 절반으로 깎았으니까 2조 4천억 원만 쓰라 이렇게 이제 깎아놓은 상황이고 여기에서 이제 국힘이 난리가 났죠. 정부 여당이 이제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방탄을 위한 예산 처리다. 이게 조금 감정이 실렸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야당이 지금 다수당이니까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더 늘려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그래서 예비비를 둘러싼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고 그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주요 부처의 예산은 지금 엄청나게 야당이 칼질을 하고 있어요. 아. 특히 특활비. 아. 특활비들은 지금 거의 다 삭감하고 있습니다. 아, 가만. 여기서 좀 구분을 해봐야 되겠네. 예비비도 쌈짓돈이고 특활비도 쌈짓돈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특활비도 어쨌든 대통령 특활비면 대통령이 어딘가 본인의 활동에 이라고 하는 곳에 어디든지 쓸 수 있게 돼 있고 예비비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런데 이거 구분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특수활동비는 쉽게 얘기하면 특수활동비가 맞는데 그 부처마다 특수활동비가 있어요. 그 모든 부처에 다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검찰 같은 경우에는 수사에 이거를 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수사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돌발 변수들이 있으니까 특수활동비를 써서 그거를 수사를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이제 관행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올해 저 국감하고 뭐 이거 뭐 예산 이제 심의 과정에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특활비를 엉망으로 써왔다라는 게 그동안 이제 야당의 어떤 국회 이제 질의 과정에서 계속 나오고 영수증을 안 내요. 특활비는 영수증 제출 원래 안 하나요? 아니요.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이렇게 목적에 이제 쓰더라도 영수증은 남겨놔야 되는 거죠. 영수증을 남겨놔야 되는 건데 일부 이제 올해 초에 막 나왔는데 파리바게트에서 이제 검찰에서 생일 축하 케이크 사 먹었다 뭐 이런 것들 특활비로. 막 나오고 아예 일부는 제출을 안 하고 막 버팅기고 있으니까 야 그래? 그러면서 일단은 대통령실 특활비도 82억 원. 아까 전에 뭐 화면으로 나갔는데 전액 삭감. 전액 삭감 이렇게 나온 거고 그 외에 이제 검찰 특활비가 있고 이제 특경비라고 했어요. 이제 특정 업무 경비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전액 삭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뒤늦게 지난해 한 달치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달치 쓴 영수증. 안 내다가 버팅기고 안 내다가 이거 전 이런 거 그러니까. 쓰긴 썼어요. 자료 증빙이 안 되니까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지금 경찰도 지금 특활비 지금 뭐 특수활동비 뭐 31억 원을 잡아놨는데 이거 전액 삭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처 중심으로 했어요. 과방위는 예산의 35% 삭감을 의결을 했고요. 그래서 뭐 이제 방통위원장 권한대행이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막 국회 거의 울면서 얘기하고 있고 막 지금 방심위는 이제 과방위가 방통 예산을 3분의 1을 깎는 것으로 지금 의결을 해놓은 거죠. 그렇죠. 상임위에서. 그러니까 방통위 예산을 방통위 제가 말이 섞였는데 그리고 지금 국민통합위원회 예산도 대폭 삭감하겠다. 국민통합위원회가 이제 김한길 위원장이죠. 예.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지지하면서 도대체 국민통합을 위해서 뭘 했느냐 하는 게 없다. 여기도 대폭 삭감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도 심의를 보류한 상황이고 그리고 방심위는 국가기관은 아니에요. 민간기관인데 방심위원장이 연봉이 2억 원 정도 되거든요. 총리급이에요. 5천만 원 삭감했다. 류일임. 이제 민원 사주 의혹이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칼질이 들어가서 지인들 한테 요청해가지고 가족 지인들한테 가족 이제 방송 심의 민원 넣어라 그게 이제 걸렸잖아요. 걸린 그래서 그거를 뉴이림은 수사가 안 되고 있고 그거를 발견해가지고 경찰에 고발한 지금 방심위 직원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당에서는 이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거다. 특히 수사기관 특활비 삭감으로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수활동비랑 뭐 예비비 뭐 개념 차이 조금만 설명드리면은 특수활동비는 그 말 그대로 특수활동을 위한 뭐 비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특수활동을 위한 비용이라면은 보통 공무원들이 돈 쓸 때 업무 추진비라고 하더라도 아무렇게나 쓸 수 없거든요. 네. 예, 보통 이제 클린 카드라고 해당되는 그 이제 법인 카드로만 이제 그 결제 수단도 그렇게만 쓸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또 당연히 다 기록에 남게 되고 클린 카드라고 그러면 유흥업소 같은 데서 못 사용하고 뭐 그런 거죠. 예, 그리고 또 금액에 이제 제한도 있고요. 근데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는 그런 절차나 용처의 입증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 수준에 완화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경우는 현금을 가져다가 예를 들어 마약 수사 같은 거 할 때 현금이 필요할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전에 또 승인 받거나 뭐 그럴 필요 없이 쓸 수 있게 되는데 그래도 기록은 남겨놔야 되죠. 기록은 남겨놔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몇몇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그런 기관들의 뭐 검찰이나 국정원이나 이런 기관들에서 사용을 해왔었는데 지금 워낙 그 기관들이 국민적 신뢰를 못 받고 있고 상당히 편파적으로 또 그 권한들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야당의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고 예비비는 말 그대로 한 부처의 이제 그런 예산이 아니라 물론 부처마다도 예비비 같은 표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정부가 예산 심의를 받을 때 자율권을 좀 인정받을 그런 예산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예비비는 그리고 부처마다 있는 거예요? 아니면 대통령한테 지금은 이제 정부 전체 예산에 이제 정부 예비비, 전체 예산에 예. 예비비를 놓고 이제 삭감을 하자. 네. 뭐 2조 4천억 원 삭감하자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특활비는 뭐
다 깎아버리자 전액 삭감하자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란 말씀이시죠. 그 아까 궁금해졌는데 특활비는 뭐 이렇게 기록은 남겨놓지만 뭔가 제출 안 해도 되는 것이면 예비비도 그래요? 예비비 결산을 아닙니다. 예비비는 결산을 하나요? 예비비는 당연히 결산을 그럼 그동안 해야 되고요. 어떻게 썼는지도 알 수 있는 예, 거예요? 결산 자료 담겨 있습니다. 아. 그게 나와가지고 아까 이제 순방 자료 썼던 순방할 때 썼다는데 아니 그 사실 순방할 때 쓰는 예산이라면은 외교부의 예산이 어느 정도 그렇죠, 잡혀 있어야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네네. 물론 정상회담 예산도 잡혀 있었다는데 그거 이상으로 예비비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런 거 아니에요? 아까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돌발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거는 대통령 본인이 돌발적으로 결정을 하니까 돌발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근데 혹시 해외 순방도 걱정되네. 그렇죠. 이 나라 한번 가볼까? 하고 갑자기 가면 돌발 상황이 사실 되긴 되는 거죠. 예산 당국 입장에서는 돈을 마련해 줘야 되니까. 근데 당시는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 상황이었기 때문에 돌발적으로 갈 만한 그런 수요들이 있었다라고 좀 참작할 만한 여지가 좀 있긴 했습니다. 물론 성적은 굉장히 안 좋았지만요. 예. 그렇군요. 네. 우리 그 예비비부터 시작해서 특활비까지 온 다음에 지금 마지막에 김준일 평론가님께서 민주당에서 지금 공세를 벌이고 있는 대목들 쭉 삭감하고 있는 거 말씀하셨는데 아까 화면으로 잠깐 나갔는데 그래서 준예산 사태도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야당에서 다 깎는다고 했을 때 여당이 못 받아들인 상태에서 계속 국회가 공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저는 정말 반가운 단어인데요. 제가 반가워요? 뭐 안 좋은 단어 같은데. 아니, 왜냐하면 준예산이라는 단어를 그래도 아마 제 기억에는 제가 상당히 먼저 좀 쓰지 않았나. 제가 이 방송에서 몇 달 전부터 준예산을 맞아요, 불사하고 맞아요. 야당이 싸워야 된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그랬어요. 언제부터 꺼냈냐면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때부터 준예산을 불사하고 싸워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마땅히 다수당인 야당이 행사할 수 있는 그 권한 중에서 정부에 굉장히 큰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권한이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게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준예산 사태 말고는 진짜 그 대통령에게 심각한 그런 이거 상당히 위협적인데 나도 좀 야당이랑 잘 협상해야겠는데라는 생각이 들게끔 할 수 있는 지렛대가 없더라고요. 예산이 네. 정예산 있고 준예산 있고 그런 거예요? 준예산이 의미가 도대체 준예산은요 말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은 예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공무원들은요 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예산을 집행해요. 이건 사실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부담 가는 행위들인 것이거든요. 정부로서도 준예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건 도대체 행정행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굉장히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그 너무 극단적인 주장이라고 보여질 분들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논리들을 마련했었는데 왜냐면은 준예산을 불사하고서도 싸워야 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면은 정부가 국회 심의 의결 받은 예산대로 집행을 하지 않거든요. 이미 작년에 법적인 아무 근거 없이 뭐 지방교부금을 26조 안 준다든지 아니면 외국화한 평형기금을 가져다 쓴다든지 법에 이거 가져가다 쓰면 안 주면 처벌한다. 그러니까 안 하면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거든요. 하지만 정부 국회법상 또 헌법상 심의 의결한다. 또 이제 국회법상 이런 그 의결한 대로 정부가 행사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안 하면 사실 안 위반이긴 해왔으니까 하거든요. 그러면 국회도 네. 다음 예산 우리도 통과 안 시켜줄래? 이렇게 해도 되는 정당한 상황이다. 이런 최소한 얘기예요. 약속은 받아야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결한 대로 집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준예산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너 다 내년에 확실히 이거 의결한 대로 집행할 거야? 할 거야? 안 할 거야라는 약속은 반드시 받아내요. 그럼 구체적으로 준예산 상황 되면 어떻게 돼요? 공무원 월급은 줄 수 있어요? 원래는 아니면 안 주게 되면요. 또 예를 들면 복지 예산 책정 안 되면 이렇게 복지 대상자들 돈 받을 수 있어요? 뭐 그거를 생계급여 하나하나 뭐 이런 이제 거. 따지기 시작하면은 또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또 소송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행정이 또 유지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저도 물론 당연히 준예산 상태가 안 되길 바라는데요. 근데 준예산 상태가 된다고 해서 뭐 정부가 올스톱 될지 안 될지는 그때의 행정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근데 하던 일은 계속 할 수 있는데 새로 책정된 예산으로 하는 일은 못 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준예산이라는 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던 일도요.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으면은 사실 그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 준예산이라는 게 준이 전년도에 준해서 집행할 수 있다는 해서 준예산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이제 기본적으로 굴러가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거를 집행하기는 어렵죠. 그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전년도에 매년 하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량 지출이 있고 당연히 해야 되는 뭐 이제 그 부분이 있잖아요. 의무 지출이란 게 있잖아요. 그거 갑자기 예산안 확정 안 됐다고 뭐 돈 지출 안 되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준예산은 말씀하셨다시피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도 막 그래서 그런 비슷한 일이 막 있었잖아요. 정부 셧다운 됐던 적 있죠. 정부 셧다운되고 이거는 명분 싸움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이제 준예산 왜 야당이 이렇게 발목 잡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냐. 왜냐하면 준예산이 없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서든 12월 31일이라도 도장 찍었어요. 옛날에 날치기 통과라도 시켜가지고 막 날치기 하고 통과라도 시키고 그러니까 결국에 민주당이 만약에 준예산에 불사한다라고 하고 이게 진짜 가려고 하면은 명분이 굉장히 중요를 해요. 사실은 헌법에 국회는 감액을 할 수가 있지 증액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세비가 새로운 항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심의해가지고 깎을고나만 있는데 일반적으로 딜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이거 깎고 이거 늘리고 그 대신 이거는 받아주고 이런 거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증액도 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증액을 하겠다. 총액증액은 안 되죠. 총액 증액이 아니라 사업별로. 이거를 깎은 대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재명표 사업은 우리가 증액을 하겠다라고 해서 들이밀었어요. 전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권한은 없는 일을 하고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지만은 그러면은 이게 준예산 사태를 가면은 민주당이 자기네 예산 유리한 예산 늘리려고 이렇게 국가 재정을 발목 잡는다라는 거예요. 법대로 하는 게 맞아요. 이거는 예산 늘리면 안 되고요. 국회가 아 거기 상충이 깎기만- 있네. 예. 두 가지 사이에. 그거는 좀 제가 한번 제대로 반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두 분이 논쟁해 보시죠. 헌법상에 감액할 수 있고 증액할 수 없다라는 조항 때문에 야당이 늘리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사실 예산이라는 거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기술적으로 이 행정을 집행하는 쪽에서 예산을 짜는 것이 정당하고 국회가 예산을 사업들 하나하나 짜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지 이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서로 심의하고 토론하고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예산이라는 건 늘어났다 줄어났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그건 그래서 원론적인 거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거는 이 지역화폐 예산 좀 받아라. 이거는 예비비는 깎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다가 안 받았을 때 준예산 사태를 그럼 준예산으로 가자. 정부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국회가 얘기하면은 그게 명분이 국민들이 보기에 자기네 예산 안 받아주니까 지금 땡깡 부리네 이렇게 맞습니다. 된다는 거잖아요. 그 입장에는 제가 동의할게요. 그 입장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예산을 안 받기 때문에 준예산 사태를 불사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에 상당히 명분이 약하죠. 하지만 제가 이제 준예산 사태를 불사하고서도 싸워야 한다. 특히 처음 주장할 때 당시에는 오히려 예산 사업 간의 이견이 아니라 대통령의 이런 거의 반헌법적인 그 거부권 행사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자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은 것이고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경제 상황에 어려운 것에 대응하는 정부 예산이 좀 책정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또 지금 예산에 이제 부수되는 세법 개정안에 있어서도 지금 상황에서까지 상증세 그 감액을 상속세 증여세를 갖다가 이제 깎아주면서 그 정부 예산을 운영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기 있게 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싸워야 된다. 준예산 사태를 가겠다고 생각하고 가는 게 좋겠다. 또 김준일 평론가님 아니 저는 가는 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결국은 명분 싸움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어떻게 이거를 명분 있게 준예산 사태까지 불사하면서 싸울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조언을 했다 민주당한테. 늘리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 그 프레임 안에 갇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 이재명표 사업을 늘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재명표 사업 안에도 그러니까 여당이 이재명표라고 찍는 것 안에도 상당히 민생 사업도 들어가 있거든요. 아니, 사실 지역화폐는 다 여당에서 지역구 의원들은 오히려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왜 지역 카페 사업이 아주 좀 그런 게 스무스하게 있어요. 상당수가 증액됐냐면요. 오히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원하기 맞아요. 때문이에요. 원하고 지자체장들하고 또 국민의힘 지자체장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다 네.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건 잠깐 여기까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 예산 정국 전망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부수법안이나 상법 개정안 이야기로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이제 국회 선진화법 그 국회법 개정하면서 우리가 예전에는요 예산안 심의가 11월 31일 그때 이제 막 그때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밤에 막 그 자정 전에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막 준예산 사태가 진짜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막 이런 논의가 있었었는데 그래도 이제 12월 지금 법률적으로 11월 1일인가요 2일인가요 그때까지 이제 법정 시한대로 지켜야 된다라는 이제 것들이 상당히 지켜지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그래도 12월 2일은 넘길 것 같습니다. 12월 2일은 당연히 법정 시한 넘길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그 준예산 사태가 발생되는 12월 31일은 넘길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만약 끝까지 갈등이 상당히 극심하면은 12월 31일 자정을 조금 넘어서 1월 1일이나 2일에 타결될 가능성도 약간은 있지 않나. 한 30분 동안 준예산 하다가 예, 예. 타결 뭐 이런. 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 99%.
예, 이미 작년도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국회 선진화법 이후로 처음 넘겼다 막 이런 기사들도 막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는 굉장히 높게 보고 12월 31일을 넘길 가능성 40% 봅니다. 저는 상당히 높게 봐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만만치 않다 지금. 그러니까 국회가 가질 수 있는 무기가 이게 가장 큰 거 중에 하나예요. 뭐 국정감사도 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달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전향적으로 이 예산안을 이제 짜고 그 수정을 할 것이냐 기재부가 거기에 좀 달린 것 같아요. 저는 요 예산안 심의를 그래도 특검이랑은 연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산안 심의를 걸고 야당 예산안 심의 특히 준예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걸고 민생 예산을 받아내는 것과 부자감세가 담긴 세법 개정안을 철회하는 것 이 두 가지는 확실히 좀 받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감세라고 하면 상속세 증여세. 증여세 감세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금 얘기를 넘어가서 뭐 이게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우향우하는 거 아니냐, 보수화되는 거 아니냐, 우리 방송에서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김준일 평론가님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지금 또 이 쟁점이 되는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어떻게 보면 과거 같으면 이제 기업에서 좋아할 것 같은 의견을 냈어요. 그게 배당소득 분리과세이고 배임죄 관련된 이 이슈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그 설명을 해주시고 요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윤 대표님 일단. 네. 최근에 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이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이제 방금 얘기했던 이제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재계와도 또 만나면서 그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일각에서는 뭐 이제 민주당의 우향우의 일환이지 않느냐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물론 볼 수도 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한국의 지금 증시와 한국의 이제 그 자본시장의 상황을 보면은 이게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소득은 사실 이게 종합과세 분리과세 얘기는 좀 어려운 용어기도 한데요. 그거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시면 지금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뭐가 바람직하지 않은 건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말씀드리면요. 분리과세라는 거는 그 모든 소득을 한 주머니에 담아서 과세를 하는 걸 종합과세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소득의 종류별로 나눠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분리과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종합과세 우리 자영업자들이 그 5월달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그게 그 종합과세인 거예요? 근데 자영업자들도 뭐 금융소득이 있거나 다른 이제 부동산 소득이 있거나 뭐 임대소득이 있거나 하면요. 각 받는 소득에 따라 종류별로 분리과세 되는 소득들이 있습니다. 요즘 근로소득자들도 월급쟁이들 유튜브에서 돈 따로 벌거나 뭐 강의에서 돈 벌고 그러면 5월달에 또 종합해서 신고한 그렇죠. 그게 종합 그렇게 종합과세인데요. 그게 종합과세인 거구나. 그건 종합과세인데요. 근데 그 소득마다 종류별로 분리과세를 하는 그런 소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소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게 이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를 원래 배당소득을 하게 되면은 그 소득세 종합과세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최대주주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그 최대주주들이 이제 배당을 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최대주주들이 한국 기업들의 이사회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경우가 한국 기업 자본시장에서는 거의 90%, 99%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한국 최대주주들의 결정에 따라서 한국의 배당 성향 같은 게 정해지게 되는데 한국의 최대주주들은 이 배당을 하게 되는 동시에 바로 최고세율에 적용받거든요. 지금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그러면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내가 종합과세. 배당금 받아도 그거는 5월달에 똑같이 신고하는 그렇습니다. 거인 거죠. 그러면은 분리과세하면은 세금이 줄어드나요? 당연히 줄어들게 되죠. 지금 그 금융소득에 뭐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은 분리과세에 적용받는 세율과 종합과세를 적용받는 세율이 다르게 되는데 보통 최대주주들의 이제 적용받는 세율 구간은요. 최대주주들이 한 기업의 보통 상당 기업의 최대주주들이 소득이 적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배당소득 받아서 분리과세하면 조금 절약은 되지만 최대주주들은 엄청나게 이제 배당을 그렇죠. 막 몇백억 원 배당 받은 사람들은 분리할 때랑 다른 또 사업소득 뭐 몇백억 원 두 개 합치면은 막 그게 엄청 차이가 나겠네요. 그런 이슈네요. 맞습니다. 지금. 네. 근데 그 분리과세 해주겠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뭐 우클릭을 했다 이거에 대한 가치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우파에서 보면 좋아하는 거고 좌파에서 보면 마음에 안 들 수도 그렇죠. 있는 거니까 뭐 국가 필요한 차원에서 정책을 하는 보면은 거지. 예. 이거를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게 뭐 배신이나 뭐 이게 뭐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내용을 봐야 되는데 진짜 무책임한 순서로 따지면은 윤석열, 그다음에 한동훈, 그다음에 이재명. 근데 셋 다 무책임하다 제가 보기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무책임하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무책임한 게 이게 뭐냐면은 분리과세만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안이 올해 이게 그러니까 한 7월 정도에 나왔어요. 아, 이게 이거 원래 안이. 윤석열 정부 아니에요. 원래. 윤석열 정부 안이 나온 거를 이제 이재명 민주당이 받느냐 안 받느냐인데 분리과세를 하면서 이거를 또 세율도 낮춰주는 거예요. 지금 그것까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2천만 원 이하의 원천 징세 세율을 14%인데 이거를 9%로 낮추고요. 2천만 원 초과 최고 세율을 45%에서 25%로 낮춘다고 합니다. 이게 정부 아니에요. 최근에 기재부는 아직 뭐 그 세율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아니 없다. 기사가 다 예. 나왔으니까 그때 기사는 그때 나왔다. 기사가 다 7월 달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과세를 함으로 인해서 말씀하셨다시피 돈을 이제 특히 이제 부자들이 덜 내고 자 보십시오. 배당을 하는 주식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나요? 배당을 하게 되면은 주식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죠? 주식이야 대주주들이 많이 갖고 대주주들이 있겠죠. 많이 개미들이 네, 가지고 있어봤자 네, 2천만 개미들은 뭐- 원까지 배당을 받을 수가 있나요? 배당을? 2천만 원 배당 받으려면은 막 그거는 개미가 아니에요. 수억 대를 최소한 갖고 수억 있어야 대를 되는데.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거니까 개미가 아닙니다. 솔직히 그건 슈퍼 개미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분리과세 해주는 것도 그건데 최고 세율까지 지금 낮추는 것까지 지금 정부가 추진을 한다라는 거. 이재명이 받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올해 29조 6천억 원 지금 세수 펑크 났고 작년에도 56조 펑크 났어요. 소는 누가 키웁니까 그러면 이거 다 깎아주면은. 자,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사안이고요. 예. 말씀하시죠. 세게 제가- 얘기하세요. 제가- 소는 누가 키우냐고. 제가 팩트를 좀 돌려서 잘못 얘기하지 말고 팩트 세게. 잘못 얘기한 게 있는데 그것부터 정정하고요. 배당 소득은 지금 2천만 원 이하는 14%로 분리과세를 하고 있고 2천만 원 이상만 종합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정부 안은 그리고 야당이 고려하고 있는 안은 그 조금 더 그 금액에 상관없이 분리과세 해주자라는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2천만 원 이하에는 정말 싸게 해주고 2천만 원 이상에도 좀 많이 그 할인해 주는데 종합과세는 하지 않는 방식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소를 누가 키우냐 이것까지 감세를 해주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배당소득을 과연 분리과세를 해준다고 해서 배당소득 세수액의 차이가 있을까요? 오히려 줄어들까요? 저는 오히려 늘어날 거라고 좀 보거든요. 오히려 증세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 제가 아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는 원래 조세의 원칙상 우리가 조세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거잖아요. 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다. 그렇죠. 네네. 근데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또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소득의 종류별로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도 조세의 되게 중요한 원칙이고. 아, 그건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왜 금융소득이랑 뭐 근로소득이랑 왜 차별해? 뭐 상식적으로 그렇죠. 상식적으로. 심지어 뭐 그 비슷한 성격의 소득이면 더더군다나 차별하면 안 되는 이제 그걸 조세의 중립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무튼 조세의 원칙에는 그 부합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국의 자본시장이 얼마나 독특하냐면은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최대주주들이 왜 그렇다면 배당을 꺼려야 할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대주주들은 배당을 받게 되면은 2천만 원이 아니라 수십억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배당을 꺼릴까요?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그래서 아니, 그런 그것보다 거예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배당을 받지 않고 기업에서 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의 방법들이 최대주주들한테는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 자기 월급 올려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법인카드 방방 써도 되고 여러 가지 효성 방법이 그룹이나 있겠지. 이런 그룹들은 뭐 계열사의 모든 데다가 다 이사를 올려놓고 급여를 많이 가져가거나 업무 추진비를 많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쓰기도 하고 뭐 우리나라 재벌들이 쓰는 이제 천태만상의 행태들을 보면은 기업의 장악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실 거기서 돈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근데 방법들을 그거하고 많이 쓰고 지금 있잖아요. 배당소득 분리과세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에는 철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그 자회사를 갖고 있는데 자회사가 정말 장사가 잘 돼요. 그럼 자회사가 장사가 잘 되면 당연히 그 기업의 주식이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는 주식이 안 올라요. 이미 주주들도 알고 있어요. 이미 자회사가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이거 언제 쪼개고 빼고 쪼개고 대주주가 합치고 빼먹을 것이다. 불신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배당소득 분리과세하면 그 불신이 없어지나요? 아니요. 아까 그 저희가 이제
그래도 뭔가 인센티브 구조를 바꾸게 되면은,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이번에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을 한 것인데요. 맞아요. 10조 원 네, 했죠. 이거 참 하겠다고 발표했죠. 정말 어이없는 뒤통수 완전 맞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저녁에 발표했는데 낮부터 막 주가가 엄청 오르기 시작하고. 맞아. 근데 사실 그거 왜 했는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했냐면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주가가 떨어진 게 이제 올려야겠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근데 지금 이 홍라이 여사 이재용 일가가 가진 그 지분 중에서 주식 담보 대출에 담보 잡힌 그 이제 지분 가치액이 2조 5천억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의 담보 가치액은 보통 이런 계약을 맺어 놓습니다. 어떤 특정 가격 이하로 떨어질 때는 반대 매수에 들어가게끔. 마진콜. 네, 반대 매매에 들어가게끔 마진콜 이제 계약을- 들어올까봐. 네, 근데 삼성전자가 4만 원대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고 혹시 반대 매매 때문에 이렇게 한 거 아니야?라는 그런 얘기가 그 의혹들이 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재벌들이 자기 이익에 그 영향을 미치는 이제 의사 결정들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 이익에 위협이 된다, 아니면 이게 내 이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의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당 소득 깎아주면 배당을 더 줄 것이다. 그렇죠. 지금 근데 배당을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기업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만 하자는 게 아니라 민주당은 이거랑 같이 패키지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패키지로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지금 언론에 알려지기는 상법 개정안 이사의 충실 의무가 담긴 상법 개정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만큼 중요한 것 중에 또 이제 같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집중 투표제, 전자 투표제의 의무화입니다. 주주의 권한을 다 강화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상법 예. 개정하는 그 이사의 충실 의무, 네. 그리고 집중 투표제, 그 주주 권한 강화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배당 소득을 분리과세를 통해서 사실상 감세를 해주면 배당을 늘리고 주주를 중시하는 경영을 기업이 하게 될 것이다. 네. 지금 이런 말씀이신데 김준일 평론가님 반발하실 것 같아요. 짧게 반발하세요. 짧게. 반발할게요. 이거 정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우리 윤영준 대표님의 아니하고 나이브한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배당 소득의 분리과세 하면은 갑자기 그런 꼼수들이 막 이렇게 쓸 수 있는 꼼수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이구 이제 그러면 배당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내 주주 가치를 실현해야 되겠구만. 재벌이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논리적으로 형식 구조는 그렇게 돼 보일 수 있지만은 재벌들이 이 방법 쓸 수 있으면은 굳이 뭐하러 배당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배당 안 하는 거 맞아요. 우리나라가 배당이 낮은 거는 많은데, 그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주식시장의 문제점으로 봐야지, 이거를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합산과세 때문에 이 일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거는 이거 아주 이상한 접근 방식입니다. 결국은 어쨌든 감세잖아요. 뭐가 됐든. 감세다. 예. 감세는 무책임하다. 이게 딱 논리의 핵심이신 것 같아요. 예, 가상화폐 이거 투자 현재로서. 뭐 이거 소득도 지금 유예 이거 아예 폐지하자고 지금 가상화폐 지금 예. 어떻게 됐죠? 민주당 입장 나왔어요. 민주당 입장은 5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자라는. 5천만 원. 현행 맞습니다. 250만 원을 현행이 아니라 이제 조만간 시행되는 거를 250만 원을 5천만 원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 내가 사가지고 팔았는데 5천만 원을 남겼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세금을 내야 되지만 5천만 원까지는 봐줄게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라가 거덜나든 말든 다 똑같이 아니 그래도 이제 뭐 XX 무책임하다,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잠깐 이렇게 사놨다가 100만 원 오른 사람 많잖아요.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거는 내지 말이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그 박근혜 정부 때를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박근혜 정부 때 사내유보금 논란이 있어가지고 기업소득 환류세제라는 게 한시적으로 최경환 장관이 당시 장관이 도입했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기업의 사내유보금 있으면 세금 때리는 정책이었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쌓아두지 말고 임금이나 배당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세금을 안 낼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배당을 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상황이 좀 안타깝긴 한데요. 그래도 자본시장의 좀 건전화를 위해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집중투표제 뭐 그 상법 개정 이런 것들을 다 하게 하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당근책은 필요하지 않나. 압박하면서 당근을 줘야 된다. 예.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김준일 평론가님은 재정적으로 무책임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여기까지 하고 요걸 여쭤보기만 하고 한마디씩만 의견 듣고 다음번에 토론해 보면 좋겠는 게, 저 사실 배임죄거든요. 배임죄는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배임 상법 개정하고 연결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게 배임죄는 없애는 방향이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좀 할 수 있지 않겠냐는 화두를 좀 꺼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배임죄 완화 저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어디까지 완화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상법 개정안의 반대급부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이익이 아니라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사는 일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좀만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거 있으면 소액 주주들이 소송 다 걸 테고, 그럼 맨날 이게 기업이 안 돌아간다라는 게 기업의 주장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요건들을 조금 세세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소송이 남발되는 게 재계가 워낙 하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면 어디까지 배임죄를 이재용 삼성전자 당시 옛날에 부회장이 예를 들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뭐 합병하면서 뭐 이런 배임죄까지 우리가 다 봐줘야 되나? 그러니까 재계가 요구하는 거는 굉장히 허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높거든요, 수위가. 이거는 논의를 해볼 수는 있지만은 그 딜이 너무 세게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안 하는 일만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오히려 재벌들 막 지금도 하는 수법들 많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날개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나쁜 짓 많이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뭔가 이제 어떤 제도의 변경을 논의할 때는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가를 따져야 되는데요. 이미 배임죄의 경우에는 이게 형사상 처벌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은 충분히 민사상으로도 소송을 제기하고 민사상으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문제를 바로잡고 또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이제 다른 나라의 상황을 봤을 때도 한국에 과연 이제 뭐 수사기관이나 이런 사법기관들이 좀 정당하게 좀 행사되고 있는가 이런 문제까지 같이 담긴 것으로 좀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오버해가지고 마무리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느낀 거는 일단 앞부분의 그 무책임한 예비비 사용에 대한 견제 요거 두 분 의견이 일치하셨는데 뒤쪽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임죄나 이 배당소득 관련된 세제에 관한 완화된 입장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럼 우양화 아니라고는 완화된 입장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이해를 많이 하시네요. 두 분 다. 저는 두 분의 평소 스탠스를 봤을 때 엄청 비판할 줄 알았는데 세상이 좀 바뀐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내가 윤영중보다 더 좌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좀 변한 것 같아요. 증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윤 대표님이 조금 이해를 더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제가 원래 우려했나요? 거진보적이었던 것 같은데. 시장주의자입니다. 이재명의 스탠스에 너무 맞춰가는 거 아니야? 시장주의자입니다. 윤영중 대표? 네, 어디 한번 한국 증시를 생각해서 제가 이러는 거예요. 한국 증시를 생각하시는 마음은 이재명 대표도 비슷해요. 지수 ETF 그 정치 다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제기하신 재정 책임성도 충분히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중 랩2050 대표님, 김준일 평론가님 여기서 인사드리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